표트르 대제의 즉위와 근대화의 시작. 1672년 표트르는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차르와 그의 두 번째 황후인 나탈리아 키릴로브나 나리시키나 사이에서 알렉세이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전임 차르 표도르 3세가 젊은 나이에 후계 없이 세상을 떠나자 1682년 이복형인 이반과 공동차르로 선포되었다. 공동차르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당시 러시아에는 제위계승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대 두 보야르 가문인 밀로랍스키 가문과 나리슈킨 가문이 제위를 두고 다투었다. 나리슈킨 가문이 내세운 표트르는 1682년 4월 차르에 올랐다. 그러나 한 달 뒤인 5월 밀로스랍스키파가 모스크바에 집결한 스트렐치 연대의 반란을 사주했다. 나리슈킨 가문의 인물들은 살해당했고 반란 세력은 보야르 두마를 통해 그의 이복형인 이반을 상급 차르로 선포했다. 그러나 상급 차르로 세워진 이반 5세는 통치를 감당할 수 없었고 표트르는 나리슈킨 파와 함께 국사에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섭정이던 소피아와 그의 측근들이 1682년부터 1689년까지 모스크바국을 지배했다. 표트르의 이복누이인 소피아는 최초의 러시아 여성 통치자로서 유럽과 관계를 확대하고 사상과 영향력, 기술 등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소피아의 정부로 확실시되는 외무 대신 골리친공은 이러한 소피아의 정책에 도움을 주었다. 그는 농노제 폐지와 대대적인 교육을 포함한 서유럽 모델의 개혁에 대한 큰 틀을 품고 있었다. 1686년 러시아는 폴란드와 항구적인 평화조약에 서명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키예프와 그 일대를 자신의 영토로 완전히 합병할 수 있었다. 소피아는 크림 타타르와의 전쟁을 겪으며 섭정인 자신의 존재는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확고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되고자 했다. 그리하여 1689년에 소총병 부대 스트렐치의 지휘관으로 임명된 샤클로비티는 자신의 부대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그는 소피아를 제위에 앉히고 표트르를 비롯한 그녀의 정적들을 없애려 했다. 그러나 소총병 부대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샤클로비티는 반란을 시작했다. 이에 표트르는 자신이 살고 있던 프레오브라젠스코의 마을에서 성 세르기우스 수도원으로 한밤중에 피신했다. 이에 총주교와 많은 봉직 귀족들, 심지어는 소총병 부대의 일부 연대까지 표트르 편으로 집결하였다. 당시 크림 타타르와의 전쟁으로 민심을 잃은 소피아에게 많은 이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표트르 세력은 계속해서 세력이 집결하는 반면에 소피아 측 세력은 약세였다. 결국 표트르의 누이는 싸움을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굴복했고 수도원으로 유배되었다. 샤클로비티와 그 측근들은 처형당했고 골리친을 비롯한 보야르들은 유배 보내졌다. 그리고 이방과 공동차르로서 1689년 8월에 표트르는 러시아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17살의 표트르는 국사를 전적으로 돌볼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권력은 표트르의 모친 나탈리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나탈리아의 측근인 오빠 레프나리슈킨과 요아임, 총주교 등 일부 반서구화 세력이 집권하며 소피아의 제도를 바꾸어 나갔다. 1694년 표트르의 모친인 나탈리아가 사망하고 그 전에도 존재감이 없었던 이반이 1696년 사망하자 표트르 1세는 22세의 나이로 국가의 경영을 떠맡게 되었다. 표트르 대제는 유년기에 체계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읽기와 쓰기도 거의 배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대신에 무엇이든 스스로의 힘으로 익히고 다양한 관심거리를 찾아 헤맸다. 이러한 성향은 전쟁놀이를 하는 데 특화되었는데 훗날 표트르 대제의 군사 프로젝트로 발전하기도 했다. 청년 차르의 정책으로 최초의 근위 연대인 프레오브라젠스키 연대와 세면옵스키 연대라는 신식군대가 탄생하게 되었다. 두 연대 모두 표트르가 살던 마을과 인근 마을의 이름을 따왔다. 또한 이 젊은 차르는 해군에 관심을 보였고 1694년에 아르한겔스크의 해군 조선소를 세웠다. 처음에는 소형 선박을 건조했으나 곧 대형 선박 건조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고 차르 스스로가 그 업무에 대해 소상히 배웠다. 그는 이렇듯 국정 운영과 전쟁의 모든 사항에 직접 관여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군대에 관해서는 특히 더 그랬다. 이 열정적인 차르는 처음에 해군의 사병으로 복무를 시작해서 초급 장교로 승진하기 전까지 모든 무기의 사용법을 배웠다. 차르의 지위를 가졌지만
보병과 수병 업무를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익혔다. 거기에 방대한 러시아의 국토를 모두 보고 싶어 했으므로 이전에 어떤 모스크바국 군주도 시행하지 않았던 여행을 했다. 게다가 1697년부터 1698까지와 1717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서유럽에도 행차했다. 이는 스스로의 배움에 대한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는데 서유럽의 앞선 기술과 기능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이 젊은 차르는 결정적으로 자신과 국가를 분리했다. 군사적 헌신의 대상으로 차르 자신이 아닌 국가를 위해야 한다고 구절을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다분히 분주했고 거리낌 없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던 차르 표트르에게는 별다른 조력자가 있지는 않았다. 자신의 궁정 사람들과 보야르 두마는 이러한 차르의 변화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차르는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 조력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출신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자신을 도와 러시아를 개혁할 인재를 끌어모았다. 이 시기를 러시아의 근대화로 칭하기도 한다. 이렇게 모인 세력들에는 스위스에서 온 르포트 같은 인물이나 독일에서 온 미니, 오스테르만 등의 외국 조력자들이 있었고 러시아인으로서 차르의 힘이 되어준 이들은 하층 계급 출신인 멘시코프, 야고진스키 등이 있었다. 특히 러시아인 조력자들은 모든 사회계층을 망라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봉직 귀족층이 수적으로 많았는데 해군 참모총장이던 아프락신과 재상이던 골롭킨 등이 이러한 인물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프로코포비치 대주교가 있었다. 그는 러시아의 변혁을 위해 많은 우크라이나 출신 성직자들을 차르의 세력으로 꾸준히 공급했고 그이들은 표트르가 세력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이후 자신의 모친이 1694년 죽고 자신이 완전하게 권력을 얻게 되자 차르는 자신의 세력과 개혁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군사활동을 펼친다. 표트르 대제의 섭정이었던 모친이 죽고 나자 표트르는 모스크바 정부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다. 표트르가 권력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적 사업은 투르크와의 전쟁이었다.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에는 아직도 타타르 세력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크림 칸국이라는 이름 아래 남부 러시아와 흑해 연안을 통제하고 있었다. 러시아의 군주들은 대대로 타타르들과의 전쟁을 해왔고 표트르 역시 이러한 전임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조프에 위치한 크림 타타르의 요새는 방비가 매우 단단했다. 1695년 러시아군의 아조프 요새 공격은 패배로 끝이 났다. 아조프 요새는 바다에 인접해 있어 러시아 육군이 요새를 포위하더라도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군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남아 있었다. 이에 표트르 대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아조프 요새를 공략했다. 그의 겨울을 이용해서 동강 유역의 보로네시에서 함대를 조직했다. 차르는 스스로 일했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독촉했다. 모든 지식과 외국인 전문가들의 조언을 동원하여 배를 건조했다. 1696년 5월에 함대의 건조를 마쳤고 항해 가능한 30척의 선박과 약 1,000척의 수송선을 아조프로 끌고 갔다. 육로와 해로에서 아조프를 포위하고 압박하자 투르크인들은 7월에 아조프 요새를 포기했다. 선박을 이용한 해군의 저력을 깨달은 차르는 본격적으로 해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50여 명의 청년들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해군을 위한 선박 건조와 항해술을 배워 러시아의 해군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파견되었다. 또한 차르는 스스로가 유럽의 진보한 기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유럽에 보낼 대규모 사절단을 조직하고 신분을 속이고 사절단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다. 사절단은 르포트가 이끌었고 약 250명으로 구성되었다. 1697년 출발한 사절단은 대륙을 횡단하며 나아갔다. 차르는 신분을 속이려 했으나 이엠에 달하는 키로 인해 차르임을 속이기는 쉽지 않았다. 그들은 유럽인들의 생활 방식과 항해술 등 유럽인들의 생활 전체를 흡수하고자 노력했다. 그들은 독일과 네덜란드, 잉글랜드와 합스부르크를 지났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려던 때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난 스트렐치의 반란 소식을 듣고 차르는 급하게 러시아로 돌아왔다. 스트렐치의 반란을 진압한 표트르 대제는 서구에서 배워온 것들을 러시아에 하나하나 이식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수염이었다. 대제는 관리들과 군인들에게 턱수염을 깎을 것을 요구했다. 수염을 깎지 않는 이들에게는 수염세가 징세되었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물론이고 농민 역시도 턱수염에 대해 소액을 지불해야 했다.
차르는 유럽에서 배워온 선진 문물로 러시아의 군대를 서구의 형태로 급속하게 재편성해 나가는 작업에 착수했다. 표트르가 사절단으로 여행하던 시절 표트르는 유럽 강국들에게 오스만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자는 제안을 건넸다. 그러나 그 제안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따라서 표트르는 오랫동안 투르크와의 전쟁을 종결짓지 못했다. 그러나 투르크와의 평화협상을 마무리하고 러시아는 스웨덴의 팽창을 견제하는 대북방전쟁에 참가한다. 대북방전쟁은 스웨덴의 세력 팽창에 기인한다. 당시 스웨덴은 30년 전쟁에 참여하여 아주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발트해와 발트 지역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한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폴란드 작센의 통치자 아우구스투스 2세는 대스웨덴 군사동맹을 조직한다. 덴마크, 폴란드 마이너스 작센이 참가한 동맹에 러시아도 참가하게 된다. 스웨덴에서는 겨우 15살밖에 안 된 칼 12세가 스웨덴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여긴 아우구스투스의 대스웨덴 군사동맹은 1700년 1월 스웨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러시아는 투르크와의 평화협상이 마무리된 직후인 8월 19일 스웨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하여 러시아는 대북방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에 돌입했다. 대북방 전쟁은 스웨덴의 활약으로 시작했다. 어린 나이의 칼 12세는 대담하게도 해협을 건너와 덴마크의 심장부에서 전투를 벌였고 곧 덴마크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 후 그는 1700년 11월 30일에 군대를 발트에 건너 당시 스웨덴에 속해 있던 리보니아로 이동시키고 나르바 요새를 포위하고 있던 러시아 주력 부대를 급습했다. 스웨덴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완승을 거두었다. 이 나르바 전투로 인해서 약 1만의 러시아 병사가 죽었고 3만의 군대는 후퇴해야 했다. 이후 칼 12세는 곧바로 모스크바로 진격하여 러시아를 압박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모스크바보다는 작센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평가하고 폴란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스웨덴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를 얻어냈으나 약 6년간 항복을 받아낼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표트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다. 그는 나르바에서 러시아군이 참패한 지 1년도 안 되어 새로운 육군과 포병대를 육성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이 모아져 징집, 행정, 재정 등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차르는 멈추지 않았다. 표트르 1세는 나르바 전투의 패배 이후 재건한 러시아 군대를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였다. 첫째는 폴란드 마이너스 작센의 원군으로 일부를 보냈으며 두 번째 방향으로는 칼 12세가 방비에 관심이 없던 리보니아와 에스토니아를 향해 진군했다. 이곳은 스웨덴 소속의 영지였으나 러시아를 얕잡아본 스웨덴군은 이곳의 방비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러시아의 조직적인 진격으로 지휘관 셰레메테프는 1701년과 1702년 스웨덴의 부대를 두 번이나 물리치면서 이 지역을 유린했다. 러시아인들은 핀란드만에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어 러시아는 네바 강 입구에 1703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 이곳은 본디 스웨덴인들과 싸우기 위한 전초기지였으나 곧 새로운 수도로 사용되었다. 본디 이름은 상트피터부르크였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점차 근대식 표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듬해 표토르는 크론시타트 섬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방어를 위해 요새를 건설했고 유리에프와 나르바 요새 자체를 점령했다. 또한 차르는 북방함대를 새롭게 건설해 해군력도 갖추었다. 발트해에서 해군을 창설해야 육해군 동시작전이 가능했기에 해군을 설치하고 보병 교련을 기초하여 근대식 군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배가 발트해에서 활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트르가 지원을 보냈던 폴란드 마이너스 작센의 아우구스투스 2세는 전쟁에서 일찍이 탈락한다. 자신의 영토인 작센 지역에서 막다른 곳에 내몰리자 1706년 9월 하순에 스웨덴 왕 칼 12세와 알트란 슈테트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그는 폴란드 왕위를 친스웨덴 성향의 스타니슬라프 레시친스키에게 물려주었고 전쟁에서도 물러나야 했다. 이 결과 표트르 1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군대와 홀로 맞서 싸워야만 했다. 스웨덴 왕은 1708년 1월 러시아를 대상으로 결정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스웨덴군 5만 명이 비스툴라강을 건너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 들어왔다. 그러나 칼 12세는 자신의 군대가 너무 지쳤다고 판단했고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우크라이나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군대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 생각은 패착이었다. 스웨덴이 군대를 강화하고자 협력한 우크라이나 카자크는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다. 심지어 1만 5천 명의 스웨덴 증원군과 대규모 보급선이 러시아에 의해 격파되면서 스웨덴군은 고국으로부터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에서 1708년의 겨울을 지냈다. 당시 러시아는 반란으로 대내적으로 매우 상황이 혼잡했다. 아스트라한에서 수도사와 소총병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고 돈 카자크 블라빈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란은 남부 러시아 넓은 지역에서 일어났고 반란군의 수는 10만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 정부군은 가까스로 반란을 진압했고 1709년 마침내 우크라이나에서 휴식 중인 스웨덴과의 전투가 벌어졌다. 1709년 7월 8일에 벌어진 폴타바 전투에서 스웨덴군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4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에 비해 2만에서 2만 8천 명 사이의 스웨덴군은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장군을 포함한 스웨덴군 대부분은 들판에서 항복하거나 드네프르강 근처로 도망갔다가 항복하였다. 칼 12세는 투르크 영토로 도주했다. 러시아의 지휘력 훈련 사기 효율성은 예전 나르바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그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스웨덴군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이번에는 스웨덴군을 완벽히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스웨덴의 칼 12세는 폴타바 전투 이후 투르크로 도망하여 러시아의 공격에서 벗어났다. 투르크는 칼 12세와 프랑스의 부추김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기로 한다. 1711년 7월 차르는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대를 지휘하다가 투르크 군대에 의해서 푸르트 강 근처에서 포위당했다. 이로 인해 표트르 대제는 투르크와의 강화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조약에 따라 남부 함대를 포기했고 1700년에 획득했던 아조프와 다른 이익들을 반환했고 폴란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그리고 칼 12세가 무사히 스웨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보장해야 했다. 대북방 전쟁은 1709년의 폴타바 전쟁에서 사실상 승패가 결정되었지만 더 오랫동안 질질 끌었다. 표트르는 폴타바 전투 이후 발트 지역으로 행해서 비보르크, 비이프리, 리가, 레바를 점령했다. 게다가 칼 12세가 패배하자 대스웨덴 동맹이 부활해서 작센, 폴란드, 덴마크, 프로이센, 하노버가 스웨덴에 대항해 러시아에 합류했다. 표트르는 발트해 남쪽 해안의 동맹들을 지원하는 한편 발트해 동쪽으로 계속해서 진격했다. 그 결과로 1713년과 이듬해까지 러시아는 핀란드 대부분을 점령할 수 있었다. 게다가 1714년에는 러시아 해군이 스웨덴 해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러시아는 유럽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다. 결국 스웨덴은 러시아와 니슈타트 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을 종료했다. 칼 12세는 1718년에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전사했다. 조약에 따라서 러시아는 핀란드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지만 몇몇 섬과 리보니아, 에스토니아, 카렐리아 등의 지역을 획득했다. 특히 비보르크라는 요새를 점령하고 보유하게 됨에 따라 핀란드만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의 갑작스러운 부상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특히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대북방 전쟁 승리의 결과로 핀란드만과 발트 지역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유럽을 향한 항구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얻었다. 사실상 러시아는 스웨덴을 대신하여 대륙 북부의 강자가 되었다. 이런 승리를 통해 학자들은 이때부터를 러시아 제국이 진정한 제국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표트르 대제의 후계와 죽음. 러시아의 제국화를 이끌고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표트르 대제는 자신의 후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표트르 대제의 후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표트르 대제의 첫 번째 아들인 알렉세이는 첫 부인인 예부도키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예부도키아는 표트르 대제의 모친이 선택해준 아내인데 개혁 반대파에 속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황제는 황후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아들에게 쓸 시간이 별로 없었고 자신의 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도 못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의 후광 아래 표트르 대제의 아들 알렉세이가 반개혁파의 구심점이 되었다. 1711년 표트르 대제는 아들 알렉세이를 독일의 공주와 결혼시키고 자신은 1812년에 마르타라는 농민의 여성과 두 번째로 결혼하였다. 마르타는 정교회로 개종하여 예카테리나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 문맹의 농민 여성은
표트르 대제의 친구인 멘시코프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표트르 대제를 처음으로 만났다. 그녀는 멘시코프의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살기도 했다. 그러나 표트르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고 예카테리나는 황제의 훌륭한 반려자가 되었다. 예카테리나는 황제처럼 술과 파티를 매우 즐겼으며 황제는 그러한 황후를 맞이하여 그녀와 함께 군사적전을 동행하기도 하고 두 번째 부인이지만 그녀를 합법적인 배우자이며 황후라고 선포했다. 황제가 예카테리나와 결혼하면서 지내는 사이 표트르의 아들인 알렉세이는 아들을 낳았다. 차르의 손주이자 알렉세이의 아들 이름은 할아버지와 같은 표트르였다. 손자 표트르를 낳은 알렉세이의 아내는 곧 사망했다. 이 무렵 표트르 대제는 자신의 후계에 대해서 자격을 운운하며 알렉세이에게 경고했다. 이는 알렉세이가 표트르 대제의 개혁을 지지하던지 또는 재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었다. 성격상 소극적이던 알렉세이는 자신이 황제가 되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1716년 알렉세이는 오스트리아로 도망하여 칼 6세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그러나 곧 모스크바의 회유에 의해 1718년에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그는 반개혁파의 수장으로 낙인 찍혀 반역에 대한 죄를 추궁당했다. 1718년 여름 알렉세이는 신문 도중 고문으로 인해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에서 세상을 떠났다. 표트르 대제의 아들인 알렉세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황제의 장자 알렉세이가 죽자 이제 황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황제의 손자이자 알렉세이의 아들인 손자 표트르, 그리고 예카테리나가 낳은 황제의 딸들과 황제의 이복형인 이반 5세 차르의 딸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내 예카테리나도 후계 명단에 올라 있었다. 표트르 대제는 1722년에 제위계승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예카테리나를 러시아 제국의 황위가 계승되게끔 하였다. 이 법은 세습적인 연장자 원칙이 무시되고 군주가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표트르는 자신이 법을 만들고도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했다. 강했던 대제의 몸은 병과 불규칙한 생활로 허약해졌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현장을 순시하다 얻은 감기로 인해서 결국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표트르 대제는 1725년 2월 8일 사망했다. 러시아의 근대화를 이끌고 후진국 러시아를 북유럽의 패자로 만든 차르 표트르는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표트르의 뒤를 이어 황후 예카테리나가 제위를 이어받아 예카테리나 1세로 즉위하였다.